이건 우리 같은 엘리트들도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는 곡이야. 하물며 정식 교육도 안 받은 네가? 국립음악원 최대 후원자 집안의 외동딸인 이 소녀는 낡은 기타를 든 소년을 경멸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네가 이 곡을 기타로 연주할 수 있다면 너랑 결혼해줄게. 소녀의 말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소년을 비웃듯 박장대소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불과 일주일 전 소년이 낡은 기타 하나를 메고 음악원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소년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날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수재들만 모인다는 국립음악원의 실기 시험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일찍부터 도착한 수험생들이 저마다의 악기를 붙들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긴장감을 견디고 있었지요.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강현우입니다. 연우는 번듯한 연주복 대신 정성스럽게 다린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기타 케이스가 들려 있었죠. 그 기타는 할아버지 강정호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연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기타 케이스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케이스 너머로 할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만 같아 떨리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연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험번호 704번 무대로 입장하세요. 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가 무대 중앙에 서자 정면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국립음악원의 수장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가로 손꼽히는 남강수 원장이 있었습니다. 남강수는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교과서적인 연주들에 지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실력들은 좋았지만 가슴을 울리는 진심이 담긴 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연우가 의자에 앉아 기타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연우의 손가락은 이미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으로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먼저 지정된 클래식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연우였지만 그의 연주에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날 것의 힘과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남강수 원장은 연우의 첫 음을 듣자마자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정곡 연주가 끝나고 시험장 안에는 잠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남강수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04번 학생, 혹시 본인이 평소에 아끼는 곡이나 직접 만든 곡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의외라는 듯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남강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밤마다 들려주셨던 그 이름 없는 곡을 떠올렸습니다. 연우의 손끝에서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애달픈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 같기도 하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내뱉는 한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투박한 기타줄을 타고 흐르는 멜로디는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 연주를 듣던 남강수 원장은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멍하니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자신에게 음악의 세상을 열어주었던 스승 강정호 선생의 모습이 연우의 연주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정호 선생은 이북 땅에서 온 천재 기타리스트였지만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남쪽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남강수는 스승님이 생전에 기타를 치며 하시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야, 이 곡은 내 고향으로 가는 길이란다. 그런데 왜 이리 이 곡을 완성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구나. 늘 마지막 마디를 채우지 못하고 멈추던 스승님의 그 쓸쓸한 뒷모습이
남강수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우가 연주하는 이 곡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정호 선생의 미완성 자작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연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강수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학생, 방금 그 곡, 혹시 누구에게 배운 곡인가? 연우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곡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곡을 완성하고 싶어 하셨지만 끝내 다 마치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연우의 대답을 들은 남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 스승님의 손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시험이 모두 끝난 후 남강수 원장은 연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원장실 벽면 가득한 악보들과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를 본 연우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강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연우에게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야, 너의 할아버지는 나의 스승님이셨단다. 나를 음악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법을 가르쳐주신 귀한 분이셨지. 남강수의 말에 연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옛 제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연우 역시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남강수 원장은 연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남북문화교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단다. 남과 북의 음악가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아주 역사적인 무대지. 나는 네가 이 공연의 메인 연주자로 서주었으면 좋겠구나. 너의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땅에서 네가 할아버지의 곡을 연주하는 게 어떻겠니? 연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원장님, 그건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그저 할아버지가 치시던 걸 흉내내는 수준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국가적인 무대에 서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연우는 손사래를 치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청년에게 평양에서의 공연은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운 숙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우는 낡은 자취방에 돌아와 할아버지의 유품인 기타를 꺼냈습니다. 방 안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물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는 낡은 기타를 들고 환하게 웃고 계셨죠. 연우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떠올렸습니다. 겨울이면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반창고를 붙여가며 기타를 치시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왜 이리 곡을 완성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구나 하시며 북쪽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고향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한 맺힌 그리움이 연우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우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가 과연 할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할아버지의 저 아름다운 선율은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걷고 싶어 하셨던 그 길을 이제는 자신이 대신 걸어가야 할 때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다시 국립음악원을 찾았습니다. 남강수 원장은 마치 연우가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밝은 미소로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연우는 원장 앞에 서서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어제 하신 말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할아버지의 못다 이룬 소망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평양 무대에 서겠습니다. 남강수 원장은 연우의 어깨를 든든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연우야. 할아버님께서도 하늘에서 무척이나 기뻐하실 게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다. 네가 감당해야 할 시련이 많겠지만 내가 너의 든든한 스승이자 조력자가 되어주마. 연우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정호의 이름 없는 곡이 손자 연우를 통해 세상 밖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우는 국립음악원이라는 화려하고도 낯선 세계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남강수 원장의 안내를 받아 거대한 연습실 복도를 걸어가는 연우의 심장은 두근두근 세차게 뛰었습니다. 원장은 연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선생님의 그 소중한 선율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쳐오는 햇살이 연우가 맨 낡은 기타 케이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강수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국립음악원의 복도를 걷는 연우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방이 대리석으로 번쩍거리고 높은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빛나고 있었죠. 연습실 문틈 사이로는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어깨에 맨 낡은 기타 가방의 끈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이 화려한 건물 안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건 할아버지의 기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원 학생들의 시선은 곧바로 연우에게 꽂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값비싼 악기 가방을 든 학생들 사이에서 빛바랜 셔츠를 입은 연우는 마치 길을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끼리끼리 모여 연우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실기 시험 때 원장님이 직접 뽑았다던데. 정식으로 레슨 한 번 안 받은 사람이라며? 말도 안 돼. 이런 차가운 시선들이 연우의 뒤통수를 따갑게 찔러왔습니다. 음악원은 평생을 클래식 음악이라는 한 길만 걸어온 자부심 강한 인재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정식 교육도 받지 않고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연우의 등장은 그야말로 불청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우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남 원장이 지정해준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서 오늘 연우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습실 앞 복도 중앙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음악원 최고의 에이스이자 이 음악원의 가장 큰 후원자인 윤 회장의 외동딸 윤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미모만큼이나 뛰어난 실력을 갖춘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해외 유명 교수들에게 지도를 받으며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지수에게 연우 같은 존재는 음악원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오점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팔짱을 낀 채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강연우니? 지수의 말투는 차가웠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우는 지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연우가 메고 있는 낡은 기타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고물 기타는 뭐야? 여긴 아무나 와서 취미로 연주하는 동호회가 아니야. 평생을 피나는 노력을 해서 들어오는 곳이지. 원장님 백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동료로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지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연우를 비웃었습니다. 연우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낙하산이니 뭐니 하는 소문은 들었어. 하지만 난 누군가의 백으로 여기 온 게 아니야. 남 원장님이 내 소리를 믿어주셨고 나도 내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온 거야. 연우의 당당한 말에 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력? 악보도 제대로 못 읽는다는 네가 무슨 실력 운운해? 네가 여기서 연주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의 노력을 모욕하는 거야. 지수는 품 안에서 두꺼운 악보 뭉치를 꺼내 연우의 가슴에 툭 던지듯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클래식 기타곡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복잡하기로 소문난 곡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들도 연주하기를 꺼릴 만큼 기교가 까다롭고 손가락의 한계를 시험하는 곡이었지요. 진짜 실력을 증명하고 싶으면 이걸 연주해봐. 일주일 뒤에 정기평가 무대가 있어. 그때 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내 발로 이 음악원에서 나가. 연우는 지수가 준 악보를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콩나물 대가리 같은 음표들이 마치 연우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좋아. 일주일 뒤 무대에서 보여줄게. 내가 이 곡을 해내면 너도 더 이상 내 실력을 의심하지 마. 지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기대해 볼게. 하지만 미리 짐은 싸두는 게 좋을 거야. 너 같은 뜨내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곡이 아니거든. 지수가 떠난 뒤에도 연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악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연우는 악보를 꼭 쥐었습니다. 연우는 남강수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남 원장은 연우가 지수와 부딪혔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듯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연우야, 지수가 내건 조건이 너무 가혹하구나. 그 곡은 웬만한 연주자들도 평생을 연습해도 완성하기 힘든 곡이다. 내가 지수에게 말해서 취소시켜주마.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여기서 피하면 저는 평생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꼭 제 힘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연우의 결연한 의지에 남 원장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고집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네가 가진 타고난 감각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정교한 기술과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 할 수 있겠느냐? 연우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기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연우는 그날부터 연습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음악원 학생들은 연습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협화음을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손가락 다 망가지겠네.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무슨 욕심이야. 학생들의 비웃음은 계속되었고 지수는 연습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비웃는 듯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연우가 절대 이 내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공부하며 쌓아온 세계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리 없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연우의 마음속에는 지수가 모르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남겨준 그 간절한 선율과 할아버지의 소망을 지켜내겠다는 뜨거운 신념이었습니다. 연우는 악보의 음표 하나하나를 외우기 위해 눈이 충혈될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은 수천 번을 반복하며 손가락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음악원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우아하게 노래하는 지수와 달리 연우는 어두운 연습실 구석에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가끔 연우의 연습실 앞을 지나며 멈춰 서곤 했습니다. 아직은 엉망인 연주 소리를 들으며 지수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지만 연우의 연습실 불은 밤이 깊도록 꺼질 줄 몰랐습니다. 연우는 지수가 내뱉은 근본 없는 돌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 아픔을 동력 삼아 더 거칠게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 고작 첫날이 지났을 뿐입니다. 연우에게는 거대한 절벽 같은 과제가 놓여 있었고 지수를 비롯한 모든 음악원 학생은 연우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포기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준 그 낡은 기타가 연우의 손에서 뜨겁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원 안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연우의 입단과 지수와의 내기 소식은 삽시간에 음악원 전체로 퍼졌고 이제 모든 이들의 관심은 일주일 뒤에 열릴 정기평가 무대로 쏠렸습니다. 남강수 원장은 멀리서 연우의 연습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연우야, 부디 이 시련을 견뎌내다오. 너의 그 투박한 진심이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렴. 연우는 땀에 젖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시 기타를 잡았습니다. 지수가 준 악보는 이제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본 없는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싣고 당당하게 할아버지의 곡을 연주할 자격을 얻기 위해 연우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우와 지수의 날선 첫 만남은 거대한 대결로 번졌고 연우는 지수의 비웃음 소리를 뒤로한 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수 역시 연우의 기세에 내심 놀라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연습실의 낡은 의자에 걸터 앉은 연우의 어깨가 힘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지수가 던져주고 간 두꺼운 악보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지요.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연우에게 복잡한 기교와 화려한 장식음으로 가득 찬 그 악보는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줄을 튕겨보고 손가락을 움직여봐도 악보 속에 담긴 소리들은 연우의 손끝에서 자꾸만 어긋나기만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지수 말대로 나는 그저 운 좋게 들어온 낙하산일 뿐인 걸까? 연우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약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악원 복도에서 들리던 학생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만 같았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연우의 시선이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기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손때가 묻은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의 몸통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시간은 거꾸로 흘러 비좁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할아버지와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연우의 전부였던 할아버지 강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이북에서 내려온 뒤 홀로 손주인 연우를 키우며 살아온 분이었지요.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인 연우에게 할아버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정호는 고된 노동으로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졌지만 기타를 잡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술가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호는 이북 땅에서 소문난 천재 기타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친 풍파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지요. 피난길에 오르며 꼭 다시 돌아가겠노라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 속에 갇혀버린 한 맺힌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해질녘 끼면 항상 창밖의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호가 손에 쥔 것은 바로 이 낡은 기타였습니다. 어린 연우는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 연주 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친 손가락이 줄 위를 스치면 신기하게도 방 안은 북쪽 고향의 시원한 바람소리로 가득 차는 것만 같았죠. 그것은 연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연주에는 늘 기묘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곡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다가 가장 아름다운 마디에 이르기 직전 연주는 항상 뚝 끊기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멈춰버린 손가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이상하구나. 정말 이상해. 왜 이리 이 곡을 완성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 분명 내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흐르고 있는데 손끝에만 오면 자꾸만 걸리지가 않는구나. 어린 연우는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노래를 다 안 불러줘요? 뒷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정호는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연우야, 이 노래는 말이다. 끊어진 길 위에서는 도저히 마지막 음을 찾을 수가 없구나. 언젠가는 꼭 마지막까지 들려주마.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연우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습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연우는 다시 한번 기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좌절과 고통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름 없는 곡을 연주했던 할아버지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그 곡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낡은 기타를 제가 꼭 지켜낼게요. 연우의 눈빛이 다시금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던져준 어려운 악보도 음악원의 차가운 시선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우에게 이 무대는 단순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못다 이룬 소망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고, 끊어진 할아버지의 길을 다시 잇기 위한 필사의 사투였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악보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밤마다 들려주셨던 그 곡의 선율이 연우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이리 곡을 완성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연우에게 숙제이자 운명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해 곡을 완성하지 못하셨지만 자신은 반드시 그 땅에 가서 할아버지의 노래를 완성하겠다는 강한 신념이 불타올랐습니다. 연우는 지수가 준 악보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넘겼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의미한 음표의 나열처럼 보였던 악보가 이제는 할아버지의 소망으로 향하는 징검다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내야만 평양 무대에 설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야 할아버지를 그곳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어. 연우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기타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라고 아려왔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단한 피난길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기타, 평생의 한을 담아 켜던 그 소중한 유산이 지금 연우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연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기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노라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 시련을 넘어서겠노라고 말입니다. 어두운 연습실 안 연우의 작은 불빛만이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낡은 기타의 울림통 안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숨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 선율이 연우의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으니까요. 연우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며 악보의 첫 마디를 힘차게 튕겼습니다. 이 좁은 연습실에서 울려 퍼지는 기타 소리는 아직은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연우의 깊은 사랑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름 보며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연우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지요. 할아버지의 미완성곡이 복선처럼 연우의 가슴에 박혔고 이제 연우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음악원의 연습실 불빛은 모두가 떠난 깊은 밤에도 홀로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낮 동안 음악원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웃음소리와 세련된 연주 소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오직 한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기타줄을 튕기는 투박한 소리만이 남아있었지요. 바로 연우의 연습실이었습니다. 연우는 벌써 며칠째 이 좁은 방에서 먹고 자며 오직 지수가 던져준 그 난곡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수가 준 악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마시다 남은 식은 물 한 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연우에게 엘리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익히는 정교한 기교들을 단 일주일 만에 소화해내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야생에서 자유롭게 자라난 천재가 정해진 틀과 규칙이 가득한 클래식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마치 연우를 가로막는 창살처럼 느껴졌고 복잡한 장식음들은 연우의 손가락을 꽁꽁 묶어버리는 족쇄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라 헤매기를 수만 번 연우는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끼며 몇 번이고 기타를 내려놓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이번에 연습하는 곡의 강도가 너무나 높았던 탓에 그 굳은 살마저 갈라지고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갈라진 틈 사이로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지요. 기타줄을 누를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우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아냈습니다. 연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반창고를 꺼내 피가 나는 손가락 끝을 칭칭 동여맸습니다. 반창고를 감은 손가락은 감각이 둔해져 연주하기가 더 힘들었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피난길 그 험한 길에서도 이 기타를 놓지 않으셨어.
고향을 잃은 슬픔에 비하면 이깟 손가락 통증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연우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밤마다 들려주셨던 그 미완성곡의 선율을 떠올리며 연우는 다시 한번 기타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평양 무대에 서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기꺼이 견뎌내야 할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연습을 마치고 음악원을 나서려다 연우의 연습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수는 평소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답게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복도 끝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기타 소리가 묘하게 자신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연습실 문에 난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입고 핏자국이 묻은 반창고를 손가락에 감은 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연우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우의 몰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지금까지 봐왔던 음악가들은 모두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최고의 환경에서만 자라온 지수에게 저토록 처절하게 마치 목숨이라도 건 듯이 연습에 매달리는 모습은 생경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지수는 연우가 단순히 운이 좋아 남원장의 눈에 든 낙하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우의 눈빛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악보를 보며 고뇌하고 손가락의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결코 연주를 멈추지 않는 연우의 모습에서 지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동안 음악을 대하며 가져보지 못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지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음악을 해왔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였을 뿐 연우처럼 영혼을 다해 부딪히는 대상은 아니었지요. 연우의 연주에는 지수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완벽한 기교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우의 손가락 끝에 맺힌 핏방울을 보았습니다. 그 피는 지수가 비웃었던 연우의 근본이 사실은 얼마나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것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오만함의 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연우의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우는 지수가 밖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직 선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우의 연주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보를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투박한 소리들이 이제는 연우의 거친 호흡과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섞여들며 독특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통 클래식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연우만이 낼 수 있는 진짜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넘어갈 때마다 연우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 강정호의 주름진 손과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들이 연우의 손가락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지수는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연우의 연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비웃으며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지수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지수의 귓가에는 연우의 그 처절한 기타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우의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비웃던 목소리들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대신 의아함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연우의 연습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연우는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주일 뒤에 있을 무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할아버지의 고향 땅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연우는 이제 악보를 보지 않고도 그 난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은 예민해졌고 줄을 튕기는 힘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곡에 할아버지의 영혼을 담고 싶었습니다.
이북 사람 강정호의 손자로서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마음을 이 차가운 엘리트들의 곡 속에 녹여내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연우의 손가락 끝은 이제 반창고 없이도 굳건했습니다. 찢어진 상처 위로 다시 새살이 돋아나며 더 단단한 굳은 살이 생겼고 그 굳은 살은 연우가 이 시련을 이겨냈다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겉으로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연습실 앞을 지날 때마다 연우의 연주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내심 경외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연습의 시간들은 연우를 진정한 연주자로 거듭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우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기평가의 날이 밝았습니다. 국립음악원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정기적인 실력 점검 무대였지만 오늘만큼은 음악원 전체가 들썩거렸지요. 바로 원장님이 데려온 낙하산 연우와 음악원의 자존심 지수의 내기 결과가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당 안에는 남강수 원장을 비롯한 교수진 그리고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려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이미 무대 뒤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며칠 전 연습실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연우의 피 맺힌 손가락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연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연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연우는 오늘도 화려한 턱시도 대신 깨끗하게 세탁된 낡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는 음악원의 명물이 된 여기저기 칠이 벗겨진 할아버지의 낡은 기타가 메어져 있었지요. 연우가 무대 중앙의 의자에 앉자 객석에서는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 곡을 치겠다는 거야? 저 기타로는 불가능할 텐데. 하는 걱정과 의심이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연우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강당의 높은 천장 조명 열기가 얼굴에 느껴졌지만 연우의 마음속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기타의 몸통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연우는 할아버지 강정호가 곁에 계신 것 같은 든든함을 느끼며 첫 줄을 튕겼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연우의 손끝에서 시작된 첫 음은 낮고 묵직하게 바닥을 타고 흘러 관객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내주었던 그 난곡은 원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의 현란한 기교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었기에 기타로 연주하기에는 음의 폭이 너무 넓고 속도가 빨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 복잡한 음표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타줄 위를 누볐습니다. 빠른 기교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칠고 매섭게 몰아붙였고 섬세한 감정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아침 이슬이 풀잎에서 떨어지는 듯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악보에 적힌 음표를 정확하게 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연우의 연주에는 홀로 기타를 지키며 견뎌온 고독한 시간들이 소리가 되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남강수 원장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떼고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연우야, 네가 결국 해냈구나. 기술을 넘어선 소리, 죽어있는 악보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리를 내고 있구나. 남 원장은 스승인 강정호가 살아 돌아와 연주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수는 무대 옆 통로에서 연우의 연주를 지켜보며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음악을 완벽한 정답이 있는 시험처럼 대해왔습니다. 음정 하나 틀리지 않고 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최고의 음악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지금 연우가 들려주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연우의 연주에는 악보 너머에 있는 사람의 숨결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그리고 닿지 못하는 곳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선율 하나하나에 실려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연주가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기타줄이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연우는 온몸을 실어 마지막 화음을 힘차게 튕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의 여운이 공기 중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나 조롱이 아닌 진심으로 감동한 사람들이 보내는 뜨거운 찬사였습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가락 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연우의 앞을 지수가 가로막았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담담하게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졌어, 강연우. 아니, 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 연주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 나는 지금까지 껍데기만 노래하고 있었다는 걸.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굽혀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연우의 음악 앞에서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지수는 진심을 담아 연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내 연주 안에는 마음이 있더라. 악보에도 없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수도 없는 진짜 진심 말이야. 연우는 지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네가 준 악보 덕분에 나도 내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웠어.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야.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강수 원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남 원장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참 보기 좋구나. 연우는 야생의 생명력을 가졌고 지수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교를 가졌지. 너희 둘이 힘을 합친다면 세상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게다. 남 원장의 말대로 그날의 연주는 두 청춘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던 날 선 경쟁자에서 이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연우는 지수의 정교한 음악적 지식을 배우기로 했고 지수는 연우의 자유롭고 진실한 감수성을 닮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음악원 학생들의 시선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연우를 낙하산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연우를 할아버지의 혼을 잇는 기타리스트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요. 연우는 이제 당당한 음악원의 일원이 되어 할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완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연우의 연습실을 찾아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야, 이 대목에서는 소프라노의 고음이 얹어지면 훨씬 더 그리움이 짙어질 것 같아. 지수의 제안에 연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타줄을 조율했습니다. 투박한 기타 소리와 맑은 소프라노의 음색이 어우러지기 시작하자 연습실 안에는 오묘하고도 아름다운 조화가 피어났습니다. 연우가 지수와의 대결에서 당당히 실력을 증명하고 음악원의 인정을 받게 된 지도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음악원 안에서 연우를 무시하거나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연우가 연습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경외 어린 시선을 보내곤 했지요. 하지만 연우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남북문화교류 공연의 평양 개최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립음악원 홍보팀은 이번 공연의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우와 할아버지 강정호의 사연이 대중의 심금을 울릴 아주 좋은 소재라고 판단했지요. 홍보팀은 연우의 동의를 구하기도 전에 이북에서 온 천재 기타리스트의 손자, 할아버지의 미완성곡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연우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연우가 낡은 기타를 들고 있는 사진이 크게 실렸고 뉴스마다 연우의 기구한 가족사와 천재적인 재능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우를 기적의 청년, 민족의 한을 풀어줄 연주자라 부르며
엄청난 기대를 쏟아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었던 연우는 하루아침에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음악원 정문 앞에는 연일 취재진이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연우가 연습실을 가기 위해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완성곡은 다 완성되었나요? 평양 무대에서 연주할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연우는 쏟아지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연습실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연습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소음과 벽 너머로 느껴지는 세상의 시선이 연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연우를 괴롭힌 것은 곡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연우가 할아버지의 곡을 멋지게 완성해서 평양에서 연주할 것이라고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악보 위에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남긴 그 끊어진 마디 이후로 단 한 줄의 음표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연우는 다시 기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선율이 가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줄을 튕길 때마다 잘해야 한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차가운 목소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가락은 굳어버렸고 애써 만들어낸 멜로디는 어딘가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투박했던 진심은 간대없고 오직 세상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껍데기뿐인 소리들만 연습실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가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슬럼프였습니다. 연우는 밤낮 없이 연습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곡은 점점 산으로 갔고 연우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천장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우야, 왜 이리 곡을 완성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구나. 하시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제는 연우의 목소리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수는 연습실 밖에서 연우의 고통스러운 연주 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연우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봐. 하지만 연우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도저히 마지막 마디가 떠오르질 않아. 할아버지처럼 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연우의 자괴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남강수 원장 역시 연우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남 원장은 연우를 원장실로 불러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연우야, 너를 향한 관심이 독이 된 것 같아 참으로 미안하구나. 홍보팀에는 내가 주의를 주마. 하지만 연우야,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그 곡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곡이 아니라 너와 내 할아버지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다. 원장님의 위로에도 연우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원장님까지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더해졌지요. 연우는 자신이 무대에서 실수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기타줄이 끊어지고 악보를 잊어버려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음악원 홍보팀은 연우의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스케줄을 잡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연습실까지 따라 들어와 연우가 연습하는 모습을 찍고 싶어 했고 인터뷰 요청은 끝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기타를 클로즈업해서 찍어야 그림이 잘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방송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연우는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이 한낮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결국 연우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눈부시게 비추고 인터뷰어가 억지로 감동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려던 순간 연우는 기타를 챙겨 들고 연습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연우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전광판마다 자신의 이름과 평양 공연 소식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며 연우는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연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옛날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낡은 자취방 동네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그 좁은 골목길 어귀에 앉아 연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한가 봐요. 이 길이 너무 무서워요. 찬바람이 불어와 연우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때 연우는 할아버지가 기타를 치며 하시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연우야,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걷는 거란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내 발걸음 소리에 집중하렴. 연우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여전히 마지막 마디는 완성되지 않았고 세상의 압박감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연우는 도망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연우는 다시 연습실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남 원장과 지수 그리고 홍보팀 직원들에게 연우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연 전까지 모든 인터뷰와 촬영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카메라 조명이 아니라 공연 준비를 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연우의 단호한 태도에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남 원장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우는 연습실 문을 닫아 걸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곡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도 조금씩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우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기타를 품에 안고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그 투박한 선율 하나하나를 다시금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화려한 엔딩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토록 닿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진심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이지요. 물론 슬럼프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보 위는 하얗게 비어 있었고 공연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눈빛은 전보다 깊고 고요해졌습니다. 압박감은 여전히 연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연우는 그 그림자마저도 자신의 음악 속에 녹여내기로 했습니다. 연우는 다시 기타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노래였지만 연우의 손끝에서는 전보다 훨씬 묵직하고 진실한 울림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원의 깊은 밤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고 적막했습니다. 연우는 연습실 창틀에 턱을 괴고 앉아 칠흑같이 어두운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곡이 그려진 악보가 놓여 있었지만 마지막 마디는 여전히 하얀 공백으로 남아 연우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칸은 마치 연우의 심장에 뚫린 구멍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연우는 답답한 마음에 연습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연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느다란 노랫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낯익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연우의 가슴을 파고드는 아주 특별한 선율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지수의 연습실이었습니다. 연우는 홀린 듯 지수의 연습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살며시 열린 문틈 사이로 지수의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평소 부르던 화려한 오페라 아리아가 아닌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사는 노래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차분했습니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지수였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그녀 역시 한 명의 평범한 한국인으로서 우리네 가슴 깊은 곳에 있는 한을 만져내고 있었지요. 연우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개를 넘고 또 넘으며 끝내 가야 할 곳으로 향하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이자 헤어진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던 것입니다. 연우의 머릿속에 할아버지 강정호의 얼굴이 번뜩이며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내뱉던 한숨, 그리고 그 한숨 끝에 묻어있던 희망이 지수가 부르는 아리랑의 곡조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연우의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할아버지의 노래는 혼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슬픔과 그리움이 하나로 합쳐져야 완성되는 거였어.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곡을 완성하기 어려워했는지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혼자서 고향의 길을 찾으려 했지만 그 길은 누군가와 함께 노래하며 걸어야 비로소 끝이 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자기도 모르게 연습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우의 등장에 지수는 깜짝 놀라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연우야? 무슨 일이야? 얼굴색이 왜 그래? 지수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연우는 대답 대신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방금 그 노래. 아리랑 말이야. 그 노래를 내 곡에 섞어보고 싶어. 할아버지의 그리움에 우리 민족의 마음을 얹으면 왠지 끊어진 길이 이어질 것 같아. 연우의 눈빛은 며칠 동안 보였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확신에 찬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지수는 연우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연우의 진심을 읽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리랑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이다, 연우야. 우리 할머니도 고향이 생각날 때면 늘 그 노래를 흥얼거리셨거든. 그래,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은 곧바로 연우의 연습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우는 다시 기타를 잡았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아리랑의 선율을 나직이 읊조려주자 연우의 손가락이 기적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집스럽게 닫혀있던 선율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투박하고 쓸쓸한 기타 소리 위로 지수의 청아한 아리랑 곡조가 부드럽게 얹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북쪽에서 흘러내려온 차가운 강물이 남쪽의 따뜻한 물살과 만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억지로 음표를 짜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율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연스럽게 굽이치며 흘러갔지요. 할아버지가 미처 다 그리지 못했던 마지막 마디는 더 이상 슬픈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리랑의 고개를 넘어 마침내 고향 땅에 닿는 환희의 시작이자 끊어진 강물을 다시 잇는 화합의 선율로 변해갔습니다. 연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악보 위에 쉼없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연우의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곡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기타의 낮은 저음은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되었고 소프라노의 높은 고음은 고향 땅을 향해 날아가는 한 마리 새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새벽녘 드디어 악보의 마지막 칸이 채워졌습니다. 연우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완성된 악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만 계셨던 그 이름 없는 노래가 드디어 온전한 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연우는 악보 맨 위에 떨리는 손으로 제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리랑, 강물 따라. 강물 따라. 정말 좋은 제목이다, 연우야. 지수가 연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강물은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결국 바다에서 만난다고. 우리 할아버지의 그리움도 이 강물을 타고 북쪽 고향 마당까지 닿았으면 좋겠어. 연우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이목이나 압박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에게 이 완성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만이 가득했지요. 슬럼프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연우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되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기타가 이제는 연우의 손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묵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완성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연주해 보았습니다. 연습실의 좁은 공간은 금세 웅장하고도 애절한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곡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며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힘이 있는 곡이었죠. 지수는 노래를 마치고 나서 한참 동안 감동의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연우야, 이 곡은 분명 기적을 일으킬 거야. 평양 사람들도, 아니, 전 세계 사람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거야. 지수의 확신에 찬말에 연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우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보셨죠? 제가 결국 할아버지의 길을 찾아냈어요. 이제 이 노래를 들고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갈게요. 영감의 순간은 그렇게 섬광처럼 찾아와 연우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아리랑, 강물 따라라는 이름의 이 위대한 협주곡은 이제 평양의 무대에서 울려 퍼질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연우와 지수, 두 청춘의 진심이 담긴 이 선율은 차가운 얼음장을 녹이고 봄을 불러오는 따뜻한 강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다시 기타 케이스를 닫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떠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연우가 할아버지의 미완성곡에 아리랑의 선율을 더해 아리랑 강물 따라라는 제목을 붙인 뒤로 국립음악원의 연습실 풍경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연우 홀로 고군분투하며 기타줄과 씨름하던 고요한 방이었지만 이제는 지수의 맑고 청아한 노랫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연습실 문밖까지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지요. 지수는 연우가 완성한 악보를 품에 안고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름답고 애절한 선율에 어떤 말을 입혀야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에 그 진심이 닿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지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수많은 외국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불렀지만 우리말로 된 그것도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린 가사를 쓰는 것은 생전 처음 해보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아 할아버지 강정호가 연우에게 남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강물은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결국 바다에서 만난다던 그 투박한 말씀 속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아, 내 마음 실어 북쪽으로 가다오. 산을 넘고 고개를 지나면 그곳에 내 고향 집 마당이 보일까? 가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이 연우의 투박한 기타 소리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지수는 이 가사를 나직이 읊조리며 소프라노의 선율을 가다듬었습니다. 너무 성악적인 기교만 부리면 할아버지의 진심이 가려질 것 같아 지수는 목소리에서 힘을 빼고 마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정성을 다해 노래를 얹었습니다. 며칠 뒤 남강수 원장이 두 사람의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남 원장은 연우와 지수가 머리를 맞대고 악보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들어볼까? 너희 두 청춘이 빚어낸 그 위대한 하모니를 말이다. 남 원장의 말에 연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타를 고쳐 잡았고 지수는 가볍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연우의 기타 연주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낮은 저음의 기타줄이 울리며 마치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도입부였습니다. 이어 지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그 위로 얹어졌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강물 따라 흐르네. 지수의 목소리는 마치 강물 위에 핀 물안개처럼 부드럽게 기타 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기타의 투박하고 거친 울림은 대지의 뿌리 같았고 지수의 맑은 고음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의 날갯짓 같았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악기가 만나자 연습실 안에는 오묘하고도 웅장한 화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을 울리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연주를 듣던 남강수 원장은 어느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스승 강정호가 들려주던 미완성곡의 첫 소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이 곡이 제 짝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그토록 찾으려 하셨던 그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 손주의 손끝과 지수의 목소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남 원장은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 원장은 연주가 끝나자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 둘은 서로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어. 연우의 기타가 길을 닦아주면 지수의 노래가 그 길을 따라 고향 땅을 비추고 있구나. 이게 바로 진짜 음악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평양에 들고 가야 할 진심이다. 하지만 남 원장은 음악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이 대목에서는 소리를 조금 더 아껴보렴. 너무 화려하게 내지 말고 그리운 어머니를 부르는 마음으로 말이다. 연우야, 너는 여기서 기타줄의 진동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가 보렴. 마치 강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남 원장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연우는 지수의 숨소리에 맞춰 기타의 강약을 조절했고 지수는 연우의 손가락 끝 움직임을 보며 자신의 박자를 맞췄습니다. 수천 번의 연습 끝에 두 사람의 호흡은 이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기타와 소프라노는 두 개의 악기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두 사람은 음악원의 큰 강당에서 마지막 최종 리허설을 가졌습니다. 텅 빈 객석을 향해 두 사람의 하모니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타의 낮은 떨림이 바닥을 타고 흐르고 지수의 고음이 천장을 찌르며 강당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주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연습실을 정리하며 할아버지의 낡은 기타 케이스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갈 시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그 땅에 할아버지의 노래를 들고 갑니다. 지수가 만들어준 예쁜 가사도 함께요. 할아버지, 꼭 저희와 함께 가주세요. 연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빈 연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 역시 자신의 악보를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잣집 딸이자 엘리트 소프라노로만 불리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는 연우와 함께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우야, 평양 무대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시작하면 할아버지도 분명 우리 곁에 오실 거야. 그분도 우리 하모니를 듣고 기뻐하실 거야. 남강수 원장은 멀리서 두 청년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남북문화교류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끊어진 민족의 혈관을 잇고 아픈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자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빚어낸 이 완벽한 협주곡은 그 어떤 훌륭한 연설보다 더 큰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음악원 밖에는 벌써 평양 공연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우와 지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목이나 화려한 명성보다 더 소중한 진실한 하모니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두 청년은 서로의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려주며 다짐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평양 무대에서 할아버지의 그 소중한 곡을 끝까지 완성해 내겠노라고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땅에서의 연주뿐이었습니다. 연우는 할아버지의 기타를 등에 메고 지수는 연우의 곁에 서서 당당하게 음악원 문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망을 꼭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 불어왔습니다. 연우는 주머니 속에 든 할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강물 따라 흐르는 아리랑이
이제 정말로 강을 건너 북쪽으로 향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40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될 할아버지의 선율이었습니다. 드디어 평양순환공항의 활주로에 비행기 바퀴가 닿았습니다. 연우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연우의 폐부 깊숙이 차가우면서도 맑은 공기가 밀려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남쪽의 공기와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 투박하면서도 알싸한 흙내음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연우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맨 낡은 기타 가방을 꼭 거머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오고 싶어 하셨던 평양입니다. 연우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남강수 원장과 지수 그리고 공연단 일행과 함께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 창밖으로 평양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대동강 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 웅장한 건물들이 보였지요. 하지만 연우의 시선은 화려한 건물보다는 길가에 선 미루나무나 발치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하나에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고향의 모습들이 연우의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공연 관계자들의 배려로 연우는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 근처를 잠시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것이 변하고 새로 지어졌지만 지역만큼은 할아버지의 설명과 꼭 닮아 있었지요. 연우는 마을 어귀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소리, 발 아래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흙의 감촉. 그 모든 것이 연우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우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할아버지를 괴롭혔고 연우 역시 답을 찾지 못해 슬럼프에 빠지게 했던 그 미완성곡의 수수께끼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지요. 분명 머릿속엔 있는데 손끝에 걸리지가 않는구나. 그 말씀은 할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곡을 완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노래의 마지막 마디가 그리움이 아닌 도착의 소리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봐야 그것은 결국 닿지 못한 자의 서글픈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었던 할아버지에게 곡의 마침표는 기술적으로 화려한 음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 집 마당에 발을 내디뎠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 그리고 헤어졌던 이들과 다시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재회의 기쁨이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타향에서 곡을 쓰려 하니 그 마지막 소리가 손끝에 걸릴 일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그랬던 거였구나.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연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곡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성할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북사람 강정호의 마지막 선율은 오직 이 땅의 공기와 바람, 그리고 흙의 기운을 받아야만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연우는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연우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와 기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함께 대극장의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공연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고 무대 뒤편은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지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연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연우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연우는 지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드디어 찾았어. 우리 곡의 마지막 마디 말이야.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찾으려 했던 그 소리가 이제 들려. 연우는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줄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악보의 마지막 부분을 쳐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연우가 연습해왔던 그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스한 봄볕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 같은 눈부신 희망의 선율이었습니다. 고향집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의 설렘, 그리고 잊고 지냈던 이의 이름을 부르는 벅찬 감동이 음표 하나하나에 실려 나왔습니다.
지수는 연우의 즉흥적인 연주를 듣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우야, 이 소리야. 정말로 고향에 온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 지수는 연우가 그려낸 그 찬란한 희망의 선율 위에 자신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얹어보았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하모니는 마치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남강수 원장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 그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 원장은 연우의 기타 소리에서 스승 강정호의 한이 풀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우야, 선생님이 이제야 웃고 계시겠구나. 그토록 찾으시던 마지막 조각을 네가 이곳 평양에서 찾아냈어. 남 원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무대 직전 떨리는 손으로 악보에 마지막 선율을 기입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심의 울림이었습니다. 연우는 이 곡의 이름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리랑 강물 따라. 이제 이 강물은 막힌 곳을 뚫고 마침내 바다에 도착해 큰 화합을 이룰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양 대극장에 거대한 막이 오르기 직전 연우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가자. 할아버지랑 같이 우리 고향 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수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두 청년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무대 뒤 차가운 공기가 연우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우는 무대 조명이 비치는 어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노인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양의 공기가 연우의 폐속에 가득 찼고 연주를 시작하려는 연우의 손가락 끝에는 기분 좋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풀린 수수께끼,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낸 재회의 기쁨. 연우는 이제 자신이 연주할 곡이 단순히 할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남과 북을 잇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대극장의 막이 천천히 오르고 연우와 지수는 눈부신 조명 아래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평양 대극장의 거대한 황금색 막이 천천히 머리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무대 위에는 오직 두 청년 연우와 지수만이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평양 시민과 남측에서 온 방문단이 객석을 가득 메웠고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우는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의 기타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래된 기타는 화려한 대극장의 조명 아래서 유독 투박해 보였지만 연우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연우는 지수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을 기타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드디어 40년의 세월을 건너온 강정호 할아버지의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소절은 아주 낮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강물 밑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깊고 묵직한 기타의 저음이 대극장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북 땅 고향집을 그리워하며 수만 번 밤을 지새웠던 할아버지의 한숨 소리였고 닿지 못하는 땅을 향해 내딛던 외로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백발이 성성한 북측의 노인들은 그 첫 음을 듣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어깨를 들썩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소리는 잊고 살았던 고향의 흙내음처럼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기타 연주가 중반으로 접어들자 지수의 소프라노가 조심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강물 따라 흐르네. 지수의 목소리는 맑은 이슬이 강물 위에 떨어지는 듯 청아했습니다. 연우의 투박한 기타 소리가 땅의 기운이라면 지수의 목소리는 하늘의 축복 같았습니다.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사는 아리랑의 곡조가 할아버지의 미완성 곡과
만나자 연습실에서 보았던 그 기적 같은 화음이 평양 대극장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우는 연주하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낮에 보았던 평양의 골목길과 미루나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곡은 할아버지가 평생 채우지 못해 탄식하셨던 그 마지막 마디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당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남강수 원장은 무대 옆 통로에서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할아버지가 멈춰 섰던 그 마디에 도달했습니다. 연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달았던 그 찬란한 희망의 선율이 연우의 손가락 끝에서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픈 그리움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나 이제 돌아왔습니다라고 외치는 안도감이었고, 헤어졌던 가족의 손을 다시 맞잡을 때 터져 나오는 환희의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으려 하셨던 마지막 조각은 바로 이 땅의 흙을 밟고 선자만이 낼 수 있는 재회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지수의 고음이 가장 높은 곳까지 치솟았다가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연우는 마지막 현을 아주 길게 여운을 남기며 튕겼습니다. 띵 마이너스 하고 울리는 기타 소리가 공기 중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천 명의 관객은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정적은 마치 세월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룩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남과 북의 관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어나 손바닥이 터져나갈 듯 박수를 쳤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떤 이들은 옆 사람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연우는 무대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명 너머 어딘가에서 할아버지 강정호가 환하게 웃으며 잘했다, 연우야. 이제 정말 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강수 원장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무대 위로 달려 나와 연우와 지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선생님의 노래가 고향 땅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남 원장의 외침은 대극장 천장을 울리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40년 전 끊어졌던 스승과 제자의 약속이, 그리고 한 남자의 평생 소망이 손주의 손끝에서 비로소 온전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날의 공연은 남북을 넘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연우와 지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적인 듀오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혼을 치유하는 하모니라 불렀지요. 두 사람은 뉴욕의 카네기홀,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 등 세계 최고의 무대를 누비며 글로벌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연우는 이제 세련된 연주복을 입고 화려한 무대 위에 서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기타가 들려 있습니다. 연우가 기타줄을 튕기고 지수가 그 위에 노래를 얹을 때마다 관객들은 언어는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우와 지수는 공연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이산 가족 상봉 지원과 남북 청년들의 음악 교육을 위해 기부하며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남강수 원장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 두 청년의 든든한 고문이자 정신적 지주로 곁을 지키고 있지요. 남 원장은 가끔 두 사람의 연습실을 찾아와 흐뭇하게 연주를 듣곤 합니다. 연우야, 지수야. 너희가 부르는 이 아리랑이 온 세상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강물이 되었구나. 연우와 지수는 잠시 투어를 멈추고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연우는 묘비 앞에 앉아 할아버지의 기타로 아리랑, 강물 따라를 나직이 연주했습니다. 지수는 그 곁에서 바람을 타고 흐르는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할아버지, 이제 이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못 다가신 그 길을 제가 이 기타로 계속 넓혀나갈게요. 지수랑 같이요.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 없는 자장가로 시작된 이 긴 여정은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하모니가 되어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연우와 지수의 등 뒤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두 청년의 연주는 강물 소리와 어우러져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기타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였고 세대를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